한일이 만나기 전에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했던 것 같고, 시 주석이 그 당시에 강조한 것은 를 복원하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모든 정부에서 실용외교 다 강조했었고, 국익 기반의 실용 이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입니다.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이거를 끊지 않으면 미래 석유 패권이 중국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워낙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작년 11월 1일에 경주 에이펙 계기에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달 만에 열렸으니까 너무 이 시간적으로 해는 바뀌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한국은 사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중국과의 교류를 다시 재개하고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빨라진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1월 1일 날 한중이 만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1월 7 일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소위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대만의 유사 사태는 바로 일본의 유사 사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갈등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오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1월 중순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일이 만나기 전에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팩스 실리카라는 거를 출범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AI 동맹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AI 동맹인데,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과학기술 분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8개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호주 이런 데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망에서부터 마지막 제조까지 이 소위 8개 국가가 통제하겠다. 대만은 빠졌는데요. 그 업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서 일단 정식 회원국에서는 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담을 한번 할 거면 일본 가기 전에 불러서 이제 중국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겠다. 회담을 열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초에 사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외교 활동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 수요가 조금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갖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난 11월 1일 정상회담에서도 복잡한 얘기들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국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그 당시에 강조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자.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 간에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협력 동반자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략이라는 말이 붙으면 양자 관계 이외에 다양한 것도 논의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안보, 그다음에 뭐 기후 문제, 마약 문제, 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이런 얘기까지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동안 중국이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을 별로 한국하고 못 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을 이렇게 끌어다님으로써 소위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을 약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중국의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또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랬단 말이에요. 역대 진보 정부 대통령하고 좀 다르죠. 처음부터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북핵의 위협이 상쇄되거나 감소되거나 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한 한미 동맹 구조가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그거를 자신들이 갑자기 뭐 북한 비핵화를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말도 안 들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 교류 그다음에 한중 관계 개선 이걸 원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 때 한국의 대통령과 다시 논의를 하면 훨씬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중국의 의도가 투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뭐 성과를 딱 이렇게 보다라고 하기에는 2달 만에 한 데다가 가시적으로 나온 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었잖아요. 적어도 사드 이후에 특히 한알령 중국은 내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 대통령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경란도 정신이라는 게 요새 새로 나왔는데 통과 고려가 외교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병란도라는 항구를 통해서 개성 밑에 예성강 하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교류를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 트랙 전략이에요.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우선 성과가 가능한 이런 부분부터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경색돼 있는 관계에서는 분명히 한 발짝 더 나갔고 2달 만에 2번을 만나면서 어쨌든 국제 관계도 사람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지도자들 간의 친교,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한중 관계의 발전 이 활발한 재개를 위한 기초를 다진 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중국을 선택한 명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뭐 한국의 한반도 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북핵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한테는 큰 부담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보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천명을 했고 사실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반목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그리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판단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정치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언어도 굉장히 절제해서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많은 분들이 무슨 균형 외교, 뭐 실용 외교 그러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정부에서 실용 외교 다 강조했었고 우리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모습. 물론 이제 보수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지만 어쨌든 국익 기반의 이 실용 이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그래서 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과 미국 관계도 일본이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편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잖아요. 중국을 의식해서.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뭐 일본이 우리를 속된 말로 "더 등쳤다. 뜯어먹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국이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필요한 거는 중국과 하고 다만 이제 안보 이런 거는 어쨌든 미국 그다음에
전반적인 동아시아 지형에서의 어떤 협력, 뭐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어떤 그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게 균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는 일시적 이탈일까요? 아니면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종말일까요?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국제 질서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얘기해요, 국제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자 질서를 핵심으로 해서 자유무역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한 80여 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자국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이미 그때부터 다자주의의 무용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별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건, 마두로 축출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NSS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서반구를 강조합니다. 서반구가 남북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건데 그쪽 지역에서는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가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대표적인 반미 정부인데 이 뒤에는 또 중국의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또 러시아 자본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매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이제 복합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다자 질서에서 미국이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다자 질서로 들어가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데 1대1 로 얘기하면 슈퍼갑인데 다자주의로 가면 n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국제 질서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국 주도의 질서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미국의 의지가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두로 정권 체포와 석유 수입권 관할은 주권 국가에 대한 유례없는 개입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1대1로 전략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1대1로 전략 중남미 진출의 거점 국가예요. 지금까지 약 1,200억 300억 달러 정도를 중남미에 투자했는데 베네수엘라가 600억 불 이상을 베네수엘라에 투자했어요, 반을.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차관을 공유하고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그걸 차관을 상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17%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입니다. 현물로 상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 상환이라는 거가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러시아산 제재받는 석유도 사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석유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않으면 이제 미래 에너지 패권, 석유 패권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마두로가 이 소위 마약, 밀매, 카르텔 이 집단의 수괴다. 그래서 미국에 위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이미 2020 년인가요? 뉴욕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체포를 해서 다시 법정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 복합적 의미가 있는 거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중남미의 많은 반미 국가들이 반미 정부들이 중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미국의 뒷마당에서 거대한 반미 세력이 형성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전에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 정유사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채굴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 마두로 전에 대통령이 휴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아니 우리 자원을 가지고 왜 미국이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 국유화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패권 그다음에
투자된 거 우리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마약이나 이런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다른 세력, 특히 중국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그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두로 체포는 중국 석유 이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 중국은 어쨌든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준 건데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거 사실은 뭐 거의 100조 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친미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와 대비되는데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반길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삼국 지도자가 다 바뀌었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시작이 됐어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는 미국의 그 기본 이익도 침해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헤게모니를 역사적으로 다퉈왔던 일본에게도 불리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견제가 일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북핵의 위협에서 자유롭거나 또는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편이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아시아판 소나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토가 러시아, 과거 구소련을 대상으로 해서 막는 것처럼 중국의 부상을 한미일 3 국이 협력해서 막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아시아판 소나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을 중국이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소위 한미일 삼각 파트너십의 균열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중국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일 삼각 공조 중에서 한국의 연결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러나 한일은 동맹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결속도로 볼 때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요 결속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당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인제 그걸 바라보는 일본은 불편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일본하고 관계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지난 에이펙 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만나서 이 대통령과 우리가 뭐 "셔틀 외교도 하자. 더 강화하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익, 실익 위주로 인제 가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방어를 나름대로 잘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은 어떻게 보냐면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소아베, 작은 아베, 여자 아베, 보수 우익을 뒤에 메고 뭐 강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GDP 2%를 빨리 조기 달성해서 군비를 많이 확장하겠다. 그러면 중국은 그걸 이제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번에도 한국 대통령에게 "저렇게 가는데 한중이 협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제 역사 문제를 꺼내서 일본의 공동의 피해자였고 그 나라가 지금 다시 군사 대국화하려고 한다. "궁극주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 나랑 같이 일본을 억제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 대통령은 이제 과거 얘기만 했어요.
옛날에 일본의 피해자였다. 주권이 피탈됐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현재 군국주의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 인제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중간점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는 같아요. 중국이 한국에 대일 공동 전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올바른 길은 우리한테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인제 시작은 미중 전략 갈등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자국 중심주의에 거의 신제국주의에 가까운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거는 국제 질서를 깨는 거 아니냐. 이제 이때부터 미국의 저거는 역사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인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은 주로 미국의 맹방들 할 때 주로 쓰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일 갈등이 하나의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아 지역의 소위 안정을 해치는 일본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대만의 유사 상태가 일본의 유사가 되느냐. 내정 간섭 아니냐. 이제 이런 거니까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판단은 물론 이 대통령이 합니다. 그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죠. 공자 말씀처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충이 있다라는 이제 선문답을 사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인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다가 이제 한국 지도자가 그 이상은 안 나가는 데 대해서는 약간 안도를 하는 나름대로 물론 이제 곧 방문도 있고 그 방문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 파트너십에서 일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보인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역사 문제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36년 일제 식민 통치의 피해자고 일본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또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각성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꼭 중국과의 연대가 아니더라도 요번에 마침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김구 선생 탄생 150 주년이 또 걸려 있고 임시정부라는 게 왜 생겼어요? 3.1 운동 때문에 독립군들 체포령이 내렸고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고 당시에는 물론 이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중경에까지 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중국 땅에 계속 있었어요. 5 번을 옮기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일제 시대의 피해자, 피해국 그거는 중국도 피해를 봤다 그러지만 우리 직접적 피해국으로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는 그렇다고 그 역사가 모든 걸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역사는 그대로 있는 대로 두고 평가하고 계속 논쟁을 하더라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라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어떤 행보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게 꼭 중국과 같은 편에 서서 일본을 압박하는 중국의 의도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극진히 대접한 것이 일본 다카이치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외교적 압박이라는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 대접을 많이 하죠. 사실은 국빈 방문을 작년에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것도 국빈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호 방문하면 국빈 방문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그러면 우리는 국빈으로 대접했는데 우리 대통령을 국빈으로 대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국사 방문도 있고 일하러 가는 방문도 있고 실무 방문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 주석이 한국에 올 때가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빈 방문을 하는 게 맞고 그러나 인제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 상당히 나름대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애를 많이 썼다. 대표적으로 뭐 시 주석도 만났지만 서열 2 위, 3 위 그다음에 미래 권력으로
판단되는 상해시의 천지닝 서기까지 이렇게 전부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더 포괄적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같이 간다. 그게 뭐 투 트랙이 됐든 뭐가 됐든 인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네하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 바로 노린 게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발표했는데 한국 정상이 베이징에 있을 때 이 카드를 꺼낸 중국의 노림수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11월 7일 다카이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중국도 이상한 발언을 많이 했죠. 오사카 총영사가 뭐 글쎄 이게 방송이라서 그런데 뭐 "목 더러운 목을 따겠다." 이런 표현을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사실 안 되는 발언인데 주재국의 지도자를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발언을 철회하라." 총리잖아요. 일본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쉽게 철회할 수 없죠. 거기다가 일본 내각에서 "철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이전부터 일본의 방침이다. 국가 방침인데 그걸 어떻게 철회하냐. 다만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현직 총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은퇴한 사람도 아니고 현직의 총리가. 그럼 다카이치도 다카이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고 쭉 인제 이어져 왔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 뭐 일한령 뭐 일본 거 이 소위 제한한다. 우리 한알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한령 같은 느낌이 드는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관리하는 그리고 경쟁적이지만 사과를 뭐 사과성 발언은 했어요. 사과성 발언.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라는 비판도 다카이치가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느냐.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작년에 미국에다 써 보니까 히토류 카드가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없으니까. 2010 년도에 센카쿠 열도 대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도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때부터 일본이 '아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한 90% 의존도를 지금 뭐 60-70% 선까지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60-70%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 시점에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제 일본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한테도 우회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히토류를 수입하잖아요. 수입해서 써야 되잖아요, 배터리나 반도체. 그럼 인제 일본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소위 중국 반도체 만드는 데 아주 핵심적인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예전에 이 소재 때문에 고민했던 그 품목인데 이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뭐 일본이 특히 반도체 장비 중에 EUV라는 고급 반도체 사양 만드는 이 장비에 쓰이는 감광액인데 이거는 거의 뭐 95% 100%를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기판에 회로를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감광액을 만드는데 또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못 한단 말이죠. 자 지금 그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인제 실제로 움직일지 왜냐하면 일단 약간의 비축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카드로 쓸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히토류와 포토레지스트가 경제적으로 붙어 버리면 진짜 전면적 경제 정쟁인 거예요. 총칼은 안 두지만. 그럼 이제 한국 같은 데도 중간에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요번에 여러 가지 MOU 맺은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통용 관례라는 게 있어요. 통용 관례. 그거는 인제 한국의 모 기업이 중국에 히토류를 수입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별도의 심사 없이 늘 하던 거니까 일상적으로 하던 거니까 그런 건 그냥 해 주겠다. 이 공급망 협력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거는 인제 한중 간의 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중국의 그런 공급망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이 공급망 재편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편에 가 있어 그것도 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데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항상 틈은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실익을 찾고 국익을 찾을 건지 그런 건 인제 고민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반도체가 없어도 중국도 고민이고 미국도 고민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manufacturing 특히 메모리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 능력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면이 다 있는데 인제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확고한 경고 그다음에 한미일 시스템에 대한 경고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급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자수함까지 만들고 수출하는데 대만은 어쩌다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건가요? 사실 대만이 최근에 한국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게 K방산이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 거의 세계 최선직급 특히 특수 목적선 뭐 군함이라든가 시추선 뭐 쇄빙선 이런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데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타이완이라는 대만이라는 지역은 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도 있는데 늘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습니다.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자원도 없고 철강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과 경쟁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서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일반 벌크선이라고 그러죠. 운반선 같은 경우는 대만도 세계적인 해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이라든가 양명해운이라든가 아주 세계적인 해운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특수 목적선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하죠.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그래서 예전에 인제 우리 퇴역 군인들 그다음에 대형 한국의 인제 조선 업체에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소위 잠수함 건조 그래서 사실 뭐 일부 하기도 했고 그게 인제 문제가 생겨서 자체 기술로 한다고 그래서 인제 잠수함도 만들었어요. 근데 잠수함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영 능력 같은 노하우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시장이 작으니까. 사실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연관 산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산업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광석 원료는 없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이라는 거대 철강사가 있고 세계적 철강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원자재 공급이나 이런 데랑도 이어지고 한국이 또 이 과학기술이나 IT 산업 이런 데 있어서 어 이제 선두적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수십 년에 걸친 대치 때문에 이런 인제 군사 장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실질적이죠. 그냥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아주 항상 우리가 준전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대만도 대치하고 있지만 워낙 상대가 크니까 이제 이게 대만이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초점을 맞춘 거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는 게 목표인데 비기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니네가 진짜 싸울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뭘 해줄 거 아니냐."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인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거죠.
한국은 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 지역이 처한 다른 안보 형세, 그리고 그런 원부자재라든가 이런 거의 수급, 기술력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차이가 났고, 그래서 아마 인제 대만이 뒤늦게나마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죠. TSMC를 통해서도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대만은 인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미국산을 사 쓰는 게 더 낫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얼마치 사. 100억 불어치 사." 이러니까 사는 게 미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나중에 사실은 사면 수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미국과의 연대를 더 강화하는 게 중국을 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1대1 대치 상황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개발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처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급 도입 당시 대만 해군 고위 장성이 한국 함정을 폄하한 일이 있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대만은요, 항상 이제 경쟁 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잠수함 만든다, 이지스함, 구축함 만든다 그러면 "별거 아니다. 자기네 기술도 아니다." 인제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만 내에 인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미국도 한국의 조선이 필요로 하고, 한국이 만든 구축함, 그다음에 잠수함, 뭐 디젤이지만 장모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미리 투자하고 개발하지 못한 데 대한, 소위 자꾸 이제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한국은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우리가 뭐 자금을 투입을 안 했냐?" 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인제 그거를 피해 가기 위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는 부러워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들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죠. 내년 국방 예산을 약 400억 불 정도로 많이 증액을 하는 안을 냈는데, 저기도 이제 여소야대 국회거든요, 대만도.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면 양안 간에 소위 갈등 요소만 증폭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국력 상황으로 봐서 대만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대만의 안보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중국하고 자꾸 각을 세우면 그게 대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라이칭더 현 정부가 너무 군비 경쟁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이 대만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내적인 문제가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진보 보수가 막 싸우지만, 그러나 국방력 증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현실 위협인 북한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만이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한국에 무기를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인제 못 만들었는데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신들한테 훨씬, 소위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한국의 일부 무기들을 쓰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무기 수출하면 그게 중국을 겨냥하는 건데, 물론 뭐 무기를 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위적 수단으로 무기를 갖고 있다, 뭐 인제 이런 거는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데서 무기를 도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 무기, 사실 자존심은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항상 라이벌,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라이벌로 생각한 나라인데, 거기에 무기가 K 방산이라고 그래서 세계적 무기로 되고 각국이 환영하는 무기로 됐으니까 그거는 인제 기성품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무기가
소위 델리버리, 그러니까 인도 시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미국 뭐 오래 걸립니다. 독일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인제 그 '빠르게 무장하는 데는 항공모기가 좋겠다.' 거기에는 중일 갈등 요인도 또 들어 있어요. 하나의 중국, 여기에 자신들도 그 '대만 편을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들어 있겠죠. 우리는 그 수교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을 승인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하나의 중국 원칙, 이제 국가 정책화된 거예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달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도 그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까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미, 중일 간에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써서 사실은 중국이 지금 183 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들어가서 수교한 나라는 쉬운 4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중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뭐냐 하면 "맞다. 니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뭐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 니네 주장 알겠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는 반대한다."라는 게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동남아시아도 이 정책을 쓰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제 원 차이나 프린시플, 원칙과 미국인이 주장하는 원 차이나 policy,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 중국은 그걸 보고 이거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대만이나 이런 데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했고 그전에도. 그게 국제주의 원칙이거든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반도 현상을 변경하려고 시도한다. 국제주의 위반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다. 현상 변경 시도예요. 지금 미국이 사실은 베네수엘라 저것도 현상 변경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잖아요, 한국이. 이제 그런 면에서 대만이 한국과의 연대 이런 거를 좀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대만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한국이 안보와 경제를 바꾸려고 한다. 중국 측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안보하고 경제를 어떻게 바꿉니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레벨이 다르거든요. 우선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대만도 한중 관계 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이런 거를 약간 견지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이런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것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도와 가치 차원에서 인제 그런 쪽으로 쪼끔 한 발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우려, 뭐 일본의 우려 이런 거는 인제 그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대만이나 일본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쪽으로 막 쏠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만이 한국산 무기를 찾는다는 건 미국 무기 체계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 무기 자체를 뭐 체감하고 있다기보다도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1979년 1월 1일날 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의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79년 4 월에 미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만의 안전을. 그래서 그걸 근거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아요. 무기를 팝니다. 지금 작년에만 해도 120억 불, 올해도 뭐 인제 비슷하게 갈 건데, 이 무기 판매를 할 때마다
중국이 미국과 항상 이 무기 수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전에 이제 대만에 무기를 팔면 섬 내에서 대만 섬 내에서 쓸 수 있는 뭐 탱크 이런 것만 팔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오고 나서 미사일을 판다든가 드론을 판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섬 안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니까 이 중국의 소위 해상 훈련이라든가 봉쇄 훈련 이런 게 강화가 됩니다. 중미 간의 갈등도 강화되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데가 한국이 제일 좋죠. 값도 싸고 가깝고. 근데 한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볼 때. "야 저게 오면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는데 한중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당연히 우리는 무기 산업도 산업이죠 뭐. 인제 그런 차원에서 간다. 배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어 준다? 뭐 잠수함을 만들어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산 무기가 미국과의 이런 협력을 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대만이 볼 때는 미국 거 직접 안 사도 한국 걸 하면 그런 연계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다. 뭐 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조선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는데 실체는 어떤가요? 그 전 세계 인제 수주량 또는 인제 선박 제조 능력 뭐 이런 걸 보면 인제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중국이 거의 70% 가깝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그 조선 시장을. 한국이 한 23~24%, 일부는 또 뭐 일본이 한 10여 퍼센트. 그러니까 중국이 70%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60, 한국이 뭐 20 몇, 일본이 10 몇 이 정도 한다. 그게 인제 일반적인 인제 중국 조선업의 흐름인데, 중국이 해안선이 길고 원래는 인제 대륙 내륙 국가인데, 이게 이제 '원양 작전, 원양 능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덩샤오핑 때부터예요. 등소평이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인제 그 해군 제독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앉힙니다. 리오화칭이라는 유명한 중국 해군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전까지는 전부 인제 육군 측에서 그걸 잡았었는데, 그러면서 인제 조선 산업의 부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지가 되면서 수많은 물동량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조선 산업이 주로 운반선, 상선 위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국제 안보 차원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부는 인제 군함 제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쪽에서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 상선은 그러나 인제 "찍어낸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 양적인 변화가 오래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양변, 질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수많은 조선소들이 경쟁을 하면서 기술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인제 군함 제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군함 수를 넘어섰다. 사실 미국은 이제 우리로부터 태평양을 끼고 저쪽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잖아요, 옛날에. 트럼프는 그걸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세계의 경찰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죠. 또 하나는 해상 패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은 바다가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인제 해상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 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을 하고 있죠. 12 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1 대, 많아야 2 대. 물론 인제 중국은 이제 3개 항모 전단까지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바다를 통제한 거예요. "내가 지켜 줄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미국의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거나 뭐 해. 그래서 이게 인제 달러 패권과 해상 군사력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었다.
결국은 뭐 우리 마한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제 해군 또는 해양을 공부하면 나오는 사람인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옛날부터 썼었고, 우리가 예전에 대항해 시대 그러면 뭐 스페인 이전에 뭐 네덜란드 시대가 있고 스페인 시대가 있고 뭐 무적 함대 막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 함정, 특히 뭐 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군함 수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인제 배수량이 있잖아요. 만재량.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냐. 근데 이 배수량으로 보면 아직 미국의 한 6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합쳐서 뭐 100을 갖고 있다면 이 함정 수는 적지만 중국은 배 대수는 많은데 인제 무게나 이런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한 6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미국은 조선업이 전 세계 1%도 안 될 만큼 지금 조선업이 붕괴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60-7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선, 주로 벌크선, 운반선 위주로 돼 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소위 그 특수 목적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업의 발전이 인제 세계 그 해운, 판도, 인제 중국은 해권, 해상 권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배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는 쪼끔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중국의 해운 산업, 그 소위 조선업 산업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오션이 미국 본토에서 거두고 있는 승전보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반도체가 우선 필요하고, 자기네들은 기술도 있고 설계도 다 할 수 있는데 못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제 한국과 대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뉴팩처링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가 조선이에요. 이 조선을 특히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군함도 찍어내고 상선도 찍어내고 엄청나게 그 전 세계 배를 다 장악을 할 만큼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선업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인제 그 원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이것도 아마도 뭐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에서 해라. 그런데 도크를 건설해야 돼요. 잠수함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그거 뭐 짓는데도 뭐 5년 이렇게 걸린다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쨌든 한화오션은 미국 지분을 인수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 법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이런 거를 그런 틀을 통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오션에서 미국 배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 더 나아가서 핵잠수함 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호주도 그걸 못 만드니까 인제 지지부진한데, 또 하나가 호주에 있는 선박회사를 조선소를 또 인수했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일본과 옛날에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 자료들이 한국으로 또 넘어온다. 뭐 또 이런, 일본에서는 매우 또 그래서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중국은 조선 산업을 어떻게 키우냐 하면, 조선 산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배 한 척 만드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그거를 미리 선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걸고 뭐 중도금 내고 인제 인수받을 때 하는데, 선박회사는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만드는 동안에 돈은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임금도 줘야 되고 원자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적인 게 금융 지원 시스템이에요. 중국은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 미리 대주는 거죠. "수주해 와. 그러면 우리가 돈 대줄게." 그러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봐서 이건 너무 난립해 있는데 야 합쳐." 이래 가지고 인제 큰 덩어리를 2개를 남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통제 선박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통제 시스템을 만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자금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국가 주도로 해서 좋은데 그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에는 한계가 생기죠. 왜냐하면 다 돼 있는 것만 그냥 하면 되니까. 그 국제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고 인제 거의 국유잖아요. 국유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뭐 백도어 얘기 많이 하죠. 저 선박에 무슨 기술이 들어갔을지 모르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유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안선이 길고 자체 수요가 많잖아요,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이 커지면 진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못 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잠수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술이 다 있는 거죠. 핵 보유국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특수선 조선 기술 예를 들어서 쇠빙선 얼음을 깨고 가는 이 쇠빙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한국이 세계 최강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구축함 이런 군함 이런 것도 세계 최강 기술이고 지금 우리가 원잠 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수함에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인제 원전을 오래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SMR 소형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강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특수선이나 특수 목적선이나 특히 또 우리가 시추선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이러면은 인제 한국 조선이 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확대돼서 커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하는데 그게 한 70조 원 정도 규모예요. 근데 지금 독일하고 붙었는데 우리 잠수함은 사실 독일 기술을 배워온 거거든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우리가 독일을 이긴 적도 있어요. 베트남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술 배워온 스승을 물리쳤는데 지금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 소위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잠수함 기술이 기술 빠르고 델리버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이제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 조선업 기술은 나름대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그런 것들이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용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뀔까 봐 굉장히 견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한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과거 많은 기업들이 자취를 감추고 거대 공룡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난 건가요? 네. 중국은요. 이렇게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화 작업을 가끔 잘합니다. 특히 국가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과거에 한재에 있던 수많은 조선소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모았어요. 그래서 인제 중국이 원래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대 강연합. 이게 뭐냐면 강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약한 거는 강한 거한테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선박 집단 공사라고 하는 CSSC라는 하나로 단일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19개 조선소를 그러니까 이 집단 공사 국유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통제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당연히 일반 상선이나 이런 건 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군사적 목적의 배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 정부의 오더를 당연히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이 여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데가 한국이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 당연히 일본도 미국과 협력합니다. 일본 기술도 상당하고 사실은 한국 조선업이 부흥하기 전에는 일본은 항공모함 최초로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술도 좋지만 그 이후에 인제 한국이 완전하게 일본을 추월을 했고 물론 인제 다른 분야에서는 일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 소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충분히 레버리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사실 그 LNG선이나 이런 운반선들도 한국 기술이 최고고 또 빨리 그 인도가 가능하고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결국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런 조선업 기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보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력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맞아들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2026년 들어서 뭐 세계가 정말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끝난다 그러면서 끝나지도 않고, 중동 전국도 불안하고, 뭐 태국, 캄보디아도 전쟁하고 있고, 중일은 또 저렇게 갈등하고 있고, 미중 경쟁은 식을 줄 모르고, 남북은 단절이 돼 있고, 정말 한국한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재편기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할 거지만, 쏠리지 않는, 우리 맘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자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양자 문제는 양자 문제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또 전략적 고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고,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상호 복합 연계시키면서 바라보는 조금 열린 시각을 올해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